여러분, 제 나이 67입니다. 남들은 여수에서 4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빚 없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하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여수 산단 하청업체에서 용접 불꽃 튀겨가며 이 집 하나 올릴 때만 해도 제 노후는 이 소호동 밤바다처럼 반짝거릴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제 꼴을 좀 보십시오. 새벽 4시 반이면 국동항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어제는 시멘트 포대를 30번 넘게 날랐는데 오늘 아침엔 무릎이 펴지질 않더라고요. 집은 4억 원인데 제 통장 잔고는 4천 원이 전부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4억짜리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데 점심때 식당 밥값이 아까워 편의점에서 컵라면 물을 붓고 있는 제 모습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정년을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참질 못했거든요.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던지고 나왔을 때 그게 제 노후를 갉아먹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했고 물가는 제 용접 불꽃보다 더 무섭게 치솟더라고요. 지난주에는 30년 지기 친구 손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놈들은 공무원 생활 정년 퇴직하고 연금 빵빵하게 받으면서 손주 재롱 보는 게 일인데 저는 그놈들 얼굴 보기가 겁이 났습니다. 축의금 5만 원을 내야 하나 3만 원만 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입구에서 봉투만 던져놓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뷔페 한 접시 먹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요. 알고 보니 인생이라는 게 집 한 채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나라에서는 제가 부자라고 기초연금 한 푼은 안 줍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건강보험료는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뜯어가면서 말이죠. 벌이는 없는데 나가는 돈은 끝이 없고 그럴수록 제 아내 순덕이는 개장 골목 식당에서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설거지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기에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자식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업소에서 도장 일하던 큰 놈이 48살 처먹고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평생 술만 처먹고 부모 속 썩이더니 결국 몸까지 망가져서 돌아왔더라고요. 병원비가 수백만 원씩 터져나오는데 이놈은 실비보험 하나 안 들어놨습니다. 결국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400만 원을 급하게 빼서 막아줬죠. 퇴원하면 갚겠다는 말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피부치니까 믿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이놈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보험금으로 받은 돈까지 술값으로 탕진하고 이제는 피를 토하며 다시 중환자실에 누웠습니다. 식도랑 위가 다 망가졌다는데 수술비는 또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저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4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 노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도장을 안 찍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게 제 무덤을 파는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놈은 시골에서 짜장면 집 차린다고 3천만 원만 보태달라며 매달리더군요. 그놈은 착하니까, 그놈은 성실하니까 믿고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불공평하대요. 열심히 살려던 작은 놈한테는 갑상선암이라는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 그거 이제 제 집 아닙니다. 은행집이고 자식들 병원비고 이자만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는 빚더미입니다. 연금 80만 원 받아봤자 대출 이자 내고 보험료 내면 저랑 제 아내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인생 참 허무하죠? 젊어서 죽어라 일하면 노후에는 다들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저는 갈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기분일까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았을까요? 아니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기어코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불행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과 자산,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 뼈아픈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4억짜리 집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겁니다. 그때 딱 2년만 더 참고 정년을 채웠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여수공단 바닷바람도 식혀주지 못하는 용접 열기 속에서 제 아들뻘 되는 새파란 원청업체 대리가 제 작업물을 발로 툭툭 차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똑바로 안 해요? 이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 쓰면 안 된다니까. 순간 눈앞이 벌개졌습니다. 내 자식보다 어린 놈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평생 용접기 잡고 자식들 먹여 살린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결국 공구통을 집어던지고 그 길로 사표를 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말렸죠. 민호 형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년인데 참으세요. 나가면 지옥이에요. 하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지옥? 야, 나 여수 문수동에 빚 하나 없는 4억짜리 아파트 있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아파트가 제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줄 성벽인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 조금 받은 거랑 그동안 모아둔 푼돈 좀 있으면 60대 중반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 제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회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라에서 돈 달라는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소득은 0원인데 4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고 지역 건강보험료가 매달 20만 원 넘게 날아왔습니다. 거기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을 신청했더니 정상적으로 받을 때보다 금액이 깎여서 한 달에 고작 80만 원 남짓 들어오더군요. 80만 원. 그 돈으로 아내랑 둘이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경조사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 순덕이는 결국 참다 못해 개장 골목 식당으로 설거지하러 나갔습니다. 당신 성격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야? 내가 이 나이에 고무장갑 끼고 살아야 해? 아내의 타박을 들으면서도 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 우리 큰아들 성호 알잖아. 걔 공업소에서 돈 잘 벌어. 나중에 우리가 힘들면 걔가 안 도와주겠냐? 하지만 제 믿음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큰아들 놈은 48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매일 술에 절어 살았거든요. 자동차 도장 일을 하면서 손에 쥐는 돈은 꽤 됐을 텐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다 쓰는지 부모한테 용돈 한 번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집에 와서 술주정이나 부리고 아버지 아파트 나중에 내 거니까 미리 좀 팔아서 사업 자금해주면 안 돼요? 이딴 소리나 해대며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일하는 공업소 사장이었습니다. 성호 아버님, 성호가 작업하다 말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빨리 전남대 병원으로 오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병원에 달려가 보니 큰아들 놈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명은 뇌출혈. 평소에 술을 그렇게 퍼마시더니 결국 머릿속 혈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가 당장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아들놈 통장에는 잔고가 단돈 5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 자식, 도대체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막막함이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인생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창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제 아파트가 4억 원인데 4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400만 원이 제 노후라는 제 방에 뚫린 아주 작은 구멍이었다는 것을요. 그 구멍이 나중에 제 집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소용돌이가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놈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걸 보니 그래도 자식이라고 눈물이 나대요. 그래, 살아만 있어라.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뚫은 400만 원이 제 노후를 갉아먹는 첫 번째 톱날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내 순덕이는 그 돈 아끼겠다고 여수 학동에서 병원까지 그 먼 길을 버스 2번 갈아타고 다녔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다행히 아들놈이 정신을 차리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한쪽 팔도 제대로 못 쓰면서도 눈을 뜨자마자 이놈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내 휴대폰 어디 있어? 보험사에 전화해야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내심 안도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실비 보험 하나는 들어놨구나. 저 돈 받으면 내 마이너스 통장부터 메워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겠지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보험사에서 나온 수술비랑 입원비 합쳐서 700만 원 가까운 돈을 제 통장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간병하며 성호야, 아버지가 급하게 낸 병원비랑 약값은 좀 줘야지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거든요. 근데 이놈 반응이 가관입디다. 아버지, 나 지금 퇴원해도 당장 일도 못하는데 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자식이 죽다 살아났는데 그 돈 몇백이 아까워.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인데 이놈이 또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서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쓰러지면 끝이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근데 퇴원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제 방구석에서 소주병이 굴러다닙니다. 너 미쳤냐? 죽으려고 환장했어?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오히려 저한테 대듭니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집 한 채 있는 거, 그거 나중에 놔줄 것도 아니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커헉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놈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피를 토해내는데 그 시뻘건 피가 화장실 타일에 번지는 걸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구급차를 불러 다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더 기가 막힙니다. 잦은 음주로 위랑 식도가 다 녹아내려서 당장 급하게 큰 수술을 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둑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진다는 거요. 이번에는 병원비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결국 아내 몰래 집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문수동 이 아파트 30년 넘게 용접해서 피땀으로 올린 내 전부인데 이 집만큼은 죽을 때까지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죠. 은행 직원이 그러더군요. 아파트 공시지가가 높아서 5천만 원 정도는 금방 나옵니다. 금리는 5.5% 정도 되시고요. 5천만 원. 평생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인데 그게 제 통장에 찍히는 순간 기쁜 게 아니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20만 원이 넘고 여기에 기존 마이너스 통장 이자까지 합치면 제 한 달 연금 80만 원 중에 벌써 상당 부분이 은행으로 상납하게 생긴 겁니다. 이 돈이면 우리 성호 수술하고 나중에 재활도 시키고 남은 돈으로 작은 애 짜장면 집 하는데 조금 보태줄 수도 있겠지. 아내에게는 아들 살려야지 어쩌겠어라며 큰 소리 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여수 바다는 왜 그렇게 차갑고 무섭게만 보이던지요. 제 나이 67에 빚 하나 없던 제 깨끗한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시커먼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게 제 노후를 살리는 구명줄일까요? 아니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일까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이제 매달 은행 이자 독촉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실하던 작은 아들 놈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가게 자리가 나왔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제 영혼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제 노후가 완전히 무너지는 종착역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큰아들놈 식도 수술까지 마치고 집에 데려다 놓으니 이제는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출받은 5천만 원 중에서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남은 돈은 마이너스 통장 메우느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근데요, 인생이 참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아들놈은지 몸 아픈 것만 알지 애비가 은행 이자 때문에 밤잠 설치는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받아봐야 아파트 담보로 받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내고 건강보험료랑 공과금 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딱 2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20만 원으로 셋이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아내 순덕이는 여수 개장 골목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허리가 끊어져라 설거지를 해서 150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속 한 번 안 썩이던 둘째 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은 어릴 적부터 중화요리집 주방에서 10년 넘게 고생하며 기술을 배운 놈이라 늘 제 마음속에는 짠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여수 돌산 쪽에 작지만 괜찮은 가게 자리가 나왔어요. 보증금이랑 주방집기 다 합쳐서 3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데 저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해서 아버지랑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둘째 놈의 눈을 보는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큰 놈한테는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그냥 쏟아부었는데 성실하게 산 둘째가 자기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제 노후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결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래, 너는 형이랑 다르니까. 너는 꼭 성공해서 이 애비면 좀 세워줘라. 저는 또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가 이제는 제 집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한 볼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담보로 3천만 원을 더 얹었습니다. 이제 총 대출금은 8천만 원이 되었고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7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 연금 80만 원은 이제 통장을 스치지도 않고 은행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는 꼴이 된 거죠. 그래도 둘째 놈 가게 오픈하는 날 빨간 간판에 중화요리라고 써붙인 걸 보니 눈물이 핑 돌 때요. 여보,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야. 둘째가 돈 벌면 이 대출 금방 갚을 거야. 순덕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연 지 딱 2달 만이었습니다. 둘째 놈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자꾸 목이 붓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병원을 갔는데 검사 결과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갑상선암이라더군요. 암이라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임대료랑 공과금은 매달 청구서로 날아오는데 이제는 병원비까지 또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암 수술을 해야 하는 둘째 놈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은행의 이자 독촉 문자였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저를 끝까지 몰아세우는지 원망도 할 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력시장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부자가 하루 10만 원 일당을 벌기 위해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노가다 판으로 뛰어든 겁니다. 이게 제 노후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67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산책이나 다닐 나이에 저는 새벽마다 신앙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이미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는데 파출소 앞 전광판에 찍힌 영하의 온도는 제 마음보다 더 차갑더라고요. 최 씨, 오늘 나갈 수 있겠어?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인력사무소 소장이 힐끗 보며 묻는데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저 아직 현역입니다. 용접 밥 먹은 짬밥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 일당 10만 원짜리 일감 하나만 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현장에 나가면 30살이나 어린 반장놈이 제 등을 떠밉니다. 영감님, 빨리빨리 좀 움직여요.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공구통 집어던지고 싸웠을 텐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은행 이자 70만 원이라는 숫자만 떠올랐거든요. 하루 종일 시멘트 포대 나르고 허리 한번 못 펴고 번 10만 원. 그걸 손에 쥐면 기쁜 게 아니라 눈물이 납니다. 이 돈이면 우리 작은 놈 암 수술비 보태고 가게 월세 밀린 거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까 계산부터 하게 되니까요. 집은 4억 원이라는데 저는 하루 10만 원에 영혼을 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놈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비어있는 저 가게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장사는 하루도 못하는데 월세 150만 원은 꼬박꼬박 청구되더군요.
가게 보증금 지키려면 어떻게든 월세를 내야 하는데 제가 노가다 해서 번 돈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바다를 보는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 암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수술 들어가기 전 둘째가 했던 말인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보험금을 확인해 보니 약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생각보다 나오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부족한 병원비를 또 제가 메워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데 제 이름으로 된 4억짜리 아파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재산이 많으셔서 긴급 지원금 대상이 안 되십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그 사무적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을 꽂더군요. 부자 소리 들으며 굶어 죽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일하는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뒷문 쪽에서 순덕이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을 비우고 있더군요. 그 곱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퉁퉁 부은 걸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왜 아직 안 들어왔어? 제가 다가가서 물으니 순덕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숨깁니다. 어머, 당신 왔어? 오늘 사장님이 바쁘다고 해서 조금 더 도와줬지.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시급 10,000원이라도 더 벌어서 큰아들놈 약값이라도 보태려고. 저러고 있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집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기는 건 술 냄새 풍기며 누워있는 큰아들놈의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동생은 암 수술 받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지 몸 하나 살았다고 밥 찾는 저놈을 보며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식아, 내 동생은 죽어가는데 너는 술이 들어가냐? 제가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날 제가 엎은 건 밥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인내심과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가냘픈 희망까지 전부 박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는 이제 집 한 채 있는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밧줄에 꽁꽁 묶여서 탈출할 구멍도 없는 4억짜리 감옥에 갇혀버린 꼴이었죠.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보험료 고지서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집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좀 더 가벼웠을까? 하고 말입니다. 인생이 참 묘하대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잠깐 숨 쉴 구멍을 내주면 그게 또 살 길인가 싶어 다시 힘이 납니다. 우리 둘째 놈, 갑상선암 수술 잘 마치고 석 달 만에 다시 주방 앞에 섰습니다. 살이 쏙 빠져서 목에 수술 흉터가 선명한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래도 지가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하며 웃는데 그 웃음 한 번에 제 고생이 다 씻겨나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가게 문을 다시 열던 날 빨간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순덕이랑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둘째 놈 손맛이 어디 안 갔는지 다시 문을 열자마자 돌산 근처 펜션 손님들이랑 동네 어르신들이 짜장면 한 그릇씩 하러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최신의 아들 장하다 소리 들으니 인력시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버틴 제 허리 통증도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순덕이도 요새는 식당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둘째가 자리를 잡아가니 조금만 더 버티면 은행 대출도 갚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우리 부부 머리 맞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제 국민연금 80만 원에 아내 벌이 150만 원. 여기에 둘째가 가게 자리 잡고 매달 조금씩 보태준다고 하니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는 이자 감당하고도 우리 두 식구 풀칠은 하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살 것 같지? 순덕이가 제 거친 손을 잡는데 그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큰아들 놈도 웬일인지 며칠째 술도 안 먹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끔 공업소 나가서 일당도 벌어오고 퇴근길에 순덕이 좋아한다고 여수 수산시장에서 멍게 10,000원어치 사들고 오는데 아, 이놈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리나 싶어 마음이 놓이대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가족이 다시 뭉치니까 이게 사람 사는 재미구나 싶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여수 바다가 그날따라 참 잔잔했습니다. 4억짜리 우리 집, 한때는 은행에 뺏길까봐 잠도 못 자게 하던 흉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야 다시 우리 부부를 안아주는 안식처처럼 보이더라고요. 비록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어져 있긴 해도 매달 꼬박꼬박 이자만 잘 내면 우리 죽을 때까지는 여기서 살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은 아침 일찍 가게 나가봐야 해요. 단체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둘째의 목소리가 어찌나 활기차던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인생 뭐 있냐? 자식들 저렇게 제자리 찾아가고 나랑 순덕이 건강만 하면 됐지. 그동안 아등바등 살았던 게 억울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너무 소중해서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노후에도 해가 뜨는구나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인생이 나를 향해 아주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안도하며 잠들었던 그런 밤 말입니다. 그때 제가 그 안도감에 속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날 밤 둘째 놈이 가져온 단체 주문 소식에 그냥 적당히 하라고 말렸어야 했습니다. 평화는 너무나 짧았고 운명은 제가 가진 마지막 하나까지 뺏어가기 위해 이미 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서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건 더 큰 해일이 닥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어요. 새벽 2시 정막을 깨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번호를 확인하기도 전에 손이 떨리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둘째 아들의 꺽꺽거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아버지, 나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떡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상선암 수술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주방에서 단체 주문 준비하다가 갑자기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는 겁니다. 급하게 돌산에서 여수 시내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에 저는 속옷바람에 겉옷만 걸치고 정신없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둘째가 들었다던 보험이 재발이나 전이에는 보장 범위가 턱없이 좁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생각보다 훨씬 공격적이었고 이미 임파선까지 깊게 퍼져서 다시 큰 수술과 독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요. 둘째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보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식 죽어가는 꼴을 2번이나 보는 애비 심정.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의 건강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쓰러지면서 가게 문을 닫으니 당장 수천만 원의 위약금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단체 주문 들어왔다던 게 여수 지역 대규모 행사 식사였는데 음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식자재 업체며 행사 대행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겁니다. 성실하던 우리 아들이 한순간에 계약 위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무리해서 가게를 확장하느라 제 몰래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까지 끌어다 썼더라고요. 가게 보증금 3천만 원은 이미 밀린 월세와 공과금으로 다 까먹은 상태였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가게 문 앞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우는데 차마 화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효자라고 믿고 도장 함부로 찍어주지 마세요. 저는 우리 둘째만큼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운영 자금 부족하다는 말에 제 이름으로 보험 약관 대출까지 다 끌어다 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제 노후의 마지막 안전핀을 뽑아버린 꼴이 됐습니다. 이제는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만 100만 원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제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이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4억짜리 이 집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이 넓은 아파트가 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빚 없이 읽어낸 내 인생의 훈장 같던 이 공간이 이제는 자식들의 병원비와 빚더미를 감당하기 위해 팔아치워야 할 물건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거 팔면 우리 순덕이랑 나는 어디로 가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집을 내놓자는 말을 꺼내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순덕이가 개장 골목에서 설거지하며 번 돈으로 겨우 유지해온 우리 집인데 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제가 뺏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문도 안 열었더라고요. 술에 절어 사는 큰아들놈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만 자식이야? 그 집 팔 거면 내 목도 미리 떼어줘. 나도 죽게 생겼단 말이야. 술병을 깨고 안방 유리창을 박살내는 큰아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식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4억 아파트에 빚도 없던 제 노후가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처참한 아수라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용접기 잡으며 정직하게 살면 말년에는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제가 가진 마지막 하나까지 다 내놓으라고 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집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참하게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 밤 제가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하는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48살 처먹은 큰아들놈이 거실 유리창을 박살내고 제 멱살을 잡으려 드는 걸 보면서 자식이 깡패보다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담보로 나 대출 좀 더 받아줘요. 나도 죽게 생겼다고. 동생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이놈은 지 술값이며 도박빚 메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이제 한도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발로 차버리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 집 팔면 자기 지분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미리 좀 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용접 불꽃 튀겨가며 여수 바닷바람 맞으며 이 악물고 지켜온 내 성벽이 내 자식 손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순덕이가 울면서 아들 다리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성호야, 제발 그만해라. 내 아버지 쓰러지면 우리 다 죽어. 그런데도 이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피부치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내줄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지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혹시라도 나라에서 도와줄 게 있나 싶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르신, 문수동 아파트 공시지가가 높아서 기초연금 대상도 안 되시고 긴급지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 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남들처럼 보증금 1천만 원짜리 월세 살았으면 나라에서 쌀이라도 주고 생활비라도 보태줬을 텐데 4억짜리 아파트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정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당장 내일 먹을 쌀 살 돈도 없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저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집 한 채 달랑 들고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거지가 된 노인네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서동 근처 인력시장에서 만난 김 씨도 웅천에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아들 사업 빚 갚아주고 지금은 고시원 전전한다고 하대요. 최 씨, 자식한테 집 보여주지 마. 그게 화근이야. 그 말이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만약 여기서 제가 더 버티다가 은행 이자가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고 우리 순덕이는 길거리로 나앉겠지?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벌써 2달째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암 치료비는 밑 빠진 독처럼 대출금을 삼켜버리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순덕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이 손은 이미 설거지 독 때문에 지문이 다 달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순덕이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운 집인데? 여기서 우리 죽기로 했잖아.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개장 식당에서 일하며 남몰래 주변 부동산 시세를 물어보고 다녔답니다. 당신 혼자 짐지게 해서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제가 사과하자 순덕이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집이 사람보다 귀할 순 없잖아. 우리 작은 놈 살리고 큰 놈 사고 친 거 정리하려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집 팔고 이사 가는 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최신의 집 팔고 이사 갔다며? 자식들 때문에 망했다며? 여수 좁은 바닥에서 그런 소문 도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왼수라더니 그 왼수들 살려보겠다고 부모는 자기 목숨 같은 집을 내놓습니다.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는 대출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 4억짜리 감옥의 문을 제 손으로 열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집 내놓으러 가기로 약속하며 우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수 밤바다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잔인하게만 느껴지던지요. 여러분, 평생 내 집이라고 믿고 산 그 공간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날 여서동 부동산 앞에 서서 제 심장을 떼어다 파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팔면 우리 순덕이랑 나는 어디 가서 누워자나.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개인이 무심하게 묻더군요. 문수동 그 아파트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4억은 힘들어요. 급하게 팔려면 3억 5천만 원 정도로 내놔야 나갈까 말까해요. 30년 넘게 아끼고 닦은 내 집인데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들립디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럼 3억 5천만 원이라도 좋으니 빨리 좀 빼달라고 사정했더니 중개인이 혀를 끌며 그러더군요. 어르신, 지금 아파트에 대출이 8천만 원이나 잡혀 있잖아요. 이거 갚고 복비 내고 세금 떼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거 없어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는 4억을 다 손에 쥘 줄 알았는데 은행 빚 털고 나면 우리 수중에 떨어지는 건 2억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야 하나 아니면 월세로 가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67의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등기 권리증 한 장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을 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둘째 아들 병원을 들렀습니다. 갑상선암이라는 게 참 지독합디다. 수술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전이 된 곳 치료하느라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이 밑 빠진 독처럼 돈을 삼켰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결국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작은 놈이 성실하게 들어놨다던 보험도 정작 큰 병이 닥치니까 무용지물인 게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라도 받으려니 아직 팔리지도 않은 4억짜리 아파트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산이 있으셔서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그놈의 재산, 그놈의 4억 아파트, 차라리 불태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순덕이는 식당에서 남은 밥을 싸와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집 팔리면 작은 놈 치료비도 다 갚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아내의 그 가냘픈 희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은행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제 수중에는 인력시장에서 번 일당 몇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큰아들놈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거실 한복판에 드러눕더군요. 아버지, 집 판다면서요? 내 몫으로 1억만 떼줘요. 나도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생은 암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고 부모는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자기 빚 갚게 돈을 내놓으라니요. 이 자식아, 네가 사람이야? 내 동생 약값이 없어서 집을 파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아들놈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이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내가 나중에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받는 셈 치고 달라는 건데 왜 그래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을 키웠구나 싶더군요. 그날 밤 큰아들 놈은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나갔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하루 세끼 걱정하던 그 비참한 시간들. 이제 그 집마저 사라지면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장을 찍어야 하는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수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구슬프게 들리던지 저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과연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지옥의 시작일까요? 여러분, 자식한테 집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다 알려주는 순간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내 집, 내 자부심이었던 4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지금 이 가격이라도 나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요새 거래 절벽이라 집 안 팔려서 피 마르는 사람 천지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고맙기는커녕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짐을 다 빼고 텅 빈 거실에 서 있으니 벽에 걸려있던 우리 가족 사진 자국만 하얗게 남았더라고요. 순덕이는 그 자국을 손으로 문지르며 소리도 못 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아내의 그 한마디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 한 돈 3억 5천만 원에서 은행 대출 8천만 원 갚고 큰아들 놈이 사고 쳐서 빌린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고 작은 놈 병원비랑 가게 밀린 위약금 다 물어주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건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 있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는데 막상 껍데기를 벗겨보니 알거지나 다름없었죠. 우리가 새로 둥지를 튼 곳은 서시장 근처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평생 내 집에서만 살던 우리가 67에 월세살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한 첫날부터 큰아들 놈이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남은 돈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줘요. 나 진짜 이번에 죽어. 술에 취해 문을 발로 차는 아들놈을 보며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식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죽든 살든 내 알아서 해라. 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지 돈 앞에서는 원수보다 못하다는 걸 저는 환갑이 훌쩍 넘어서야 피눈물을 흘리며 배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빚을 다 갚고 나니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던 대출 이자 70만 원이 사라지니 제 국민연금 80만 원이 이제야 온전히 제 돈처럼 느껴지더군요. 비록 좁은 단칸방 같은 빌라지만 더 이상 은행에서 날아오는 독촉장 때문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빚은 없네. 순덕이가 소주잔을 내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집은 없어도 잠은 오네. 그동안 그 4억짜리 집이 우리를 가둔 감옥이었나 봐.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작은 아들은 다행히 항암 치료가 잘 돼서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이제 우리는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의 입에 풀칠할 걱정만 하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집 한 채 물려주는 게 부모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식을 망치고 제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월세방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행복은 아파트 평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쥔 현금 몇만 원과 빚 없는 잠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쑥덕거렸답니다. 최 씨네 결국 망해서 서시장 쪽으로 갔다며 자식 농사 망치더니
저 꼴 났다며 흉을 본대요. 예전 같으면 분해서 잠도 못 잤을 텐데 이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제 병원비 한 푼 보태줄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제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내도 개장 식당 설거지 일을 조금 줄였습니다. 연금 80만 원에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버는 70만 원. 합쳐서 150만 원이면 2월세 방에서 우리 두 식구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고기 반찬 한 번씩 먹으며 살 수 있거든요. 지옥 같던 4억짜리 아파트에서의 살보다 지금 이 낡은 빌라에서의 하루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참 남일 같지 않으시죠? 저 멀리 불 켜진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으면 가끔 가슴이 시립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불빛 중 하나가 제 것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 발밑에 있는 건 낡은 시멘트 옥상이고 제 주머니엔 1,000원짜리 몇 장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4억짜리 아파트에 살 때보다 지금 이 좁은 방에서 잠이 더 잘 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집을 팔고 빚을 갚았다고 해서 인생이 다 해결된 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박혀있던 자식이라는 대못을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제 말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기겠다는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다는 소문이 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하나둘 전화를 해오더군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자식 자랑, 집값 자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 겉으로만 4억짜리 집 한 채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지인 한 명이 그러더군요. 자기도 아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이자 내느라 국민연금 80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진다고요. 최 씨, 나도 자네처럼 확 팔아버리고 싶은데 주변 눈치 보여서 못하겠네. 그 말을 듣는데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주변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지옥 같은 빚쟁이 생활을 노후까지 끌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어야지 자식들이 언제든 헐어갈 수 있는 곳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 살게 놔두고 부모는 부모 인생 살아야 합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큰아들 놈을 내치고 나니까 오히려 그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댈 구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깨달으니까 어디 가서 일용직이라도 구해서 제 입에 들어갈 술값은 지가 벌어옵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자식 사랑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모질게 끊어내는 게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었던 겁니다. 이제 제 노후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4억짜리 아파트, 그거 죽을 때 싸들고 갈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수중에 현금 10,000원이 없어서 아내 손에 고무장갑 끼게 만드는 아파트가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집을 줄이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보험료 내고 지원금 신청하면서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공개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너희 다 줄 거다라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식들의 눈에는 부모가 아니라 언제든 깨트려 먹을 수 있는 저금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평생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으면 부모 도리 다 한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기초수급이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유 중 1순위가 바로 이 껍데기뿐인 부동산 자산 때문입니다. 돈은 없는데 집값 올랐다고 나라에서는 부자 취급하고 정작 병원비 한 푼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만드는 이 구조. 여기서 탈출하려면 내 손에 든 걸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비록 4억짜리 아파트는 없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 80만 원을 오롯이 저랑 아내를 위해 씁니다. 가끔 돌산 바다 보러 가서 2만 원짜리 회 한 접시 사 먹고 순덕이 좋아하는 예쁜 스카프 하나 사줄 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풀고
4억짜리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그래야 남은 20년, 30년 인생이 지옥이 아닌 진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67에 4억짜리 아파트를 내놓고 월세방으로 들어오던 날, 저는 제 인생이 정말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들 눈엔 자식 농사 망치고 집까지 날려먹은 한심한 늙은이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옥 같던 대출 이자와 자식들의 손길에서 벗어나 보니 비로소 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4억짜리 아파트는 저를 지켜주는 성이 아니라 저를 갉아먹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현금 한 푼 없이 집 한 채에 목매는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제 살을 깎아먹으며 배웠습니다. 지금 제 수중엔 큰 돈은 없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80만 원이 그 어떤 수억 원짜리 아파트보다 든든한 제 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이것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여러분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마세요. 집이 얼마인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자식이 아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대출 상환용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둘째, 부동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살고 있는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집값 때문에 기초연금 잘리고 건강보험료만 오른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차라리 몸집을 줄여서 현금을 쥐고 계세요. 셋째, 나 자신과 배우자를 가장 먼저 챙기세요. 아파도 내 곁을 지키는 건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고, 내 입에 밥 넣어주는 건 내 주머니 속 쌈짓돈입니다. 보험 하나를 들어도 자식 위주가 아닌 여러분의 간병과 치료를 위한 것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겪는 몰락은 참으로 시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껍데기를 버려야 진짜 알맹이가 보입디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혹은 빚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예방주사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시고 함께 힘내서 이 시기를 잘 건너가 보자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제 몸처럼 아꼈던 문수동 4억짜리 아파트가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큰 집을 비우고 이 좁은 월세방으로 왔는데 왜 제 마음은 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을까요? 그건 아마도 제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부모라는 무거운 멍에를 조금은 내려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부자인 줄 알았던 착각, 자식한테 다 퍼주는 게 부모 도리인 줄 알았던 그 고집을 제 손으로 직접 꺾고 나니 비로소 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미련하다 손가락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딱 내 처지랑 똑같네 하며 눈물 훔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그 수억 원짜리 아파트가 정말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언제든 덮칠 수 있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감옥은 아닙니까? 벌이는 없는데 집값 올랐다고 나라에서 기초연금은 깎이고 건강보험료는 폭탄처럼 날아오는데 자식들 눈치 보느라 그 집을 붙들고 계신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해질녘을 지나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4억짜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내 손 안에 든 현금 10,000원과 남한테 손 안 벌려도 되는 빚 없는 잠자리,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입니다. 오늘 제 피눈물 섞인 경험담을 통해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게 절대 재산을 미리 공개하지 마세요. 부모의 자산이 얼마인지 아는 순간 자식의 자립심은 죽고 의존심만 자라납니다. 둘째,
부동산보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을 만드세요. 집값이 올라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셋째, 내 몸을 위한 보험과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있고 집도 있는 법입니다. 이 좁은 빌라 월세방에서 제가 배운 건 비워야 채워진다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빚쟁이가 아닌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4억짜리 감옥이 아닌 진정한 평화의 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두 번째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